엄마, 뉴스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아버지랑 같은 이름이 있어요. 재호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화면 속 흐릿한 사진 하지만 그 눈매와 보조개는 분명 기철 그대로였다.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교도소에 살아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윤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낡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마루를 걸어 나가니 장독대 앞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희미한 새벽빛에 드러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지? 정수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0년 전 부산 앞바다로 나간 채 돌아오지 않은 남편, 윤기철. 그때 55세였던 그의 모습이 액자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철이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간 날 말이에요. 평소보다 일찍 나간다며 서둘러 준비하던 모습, 오늘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다며 기대에 찬 목소리, 그리고 걱정 마, 금방 돌아온다며 정순의 어깨를 토닥이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정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오늘은 나가지 말지라고 말렸었죠. 하지만 기철은 이미 동료들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안 나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정순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기철의 일에 간섭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더 세게 말렸어야 했는데 정수는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 후회는 여전했어요. 기철이 집을 나서며 뒤돌아 손을 흔들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철은 돌아오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진작에 기철을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바다에서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도 시신이 떠오르지 않자 이제 포기해야지라는 말들이 오갔죠. 정순도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매일 바닷가에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기철이 파도를 헤치고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기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윤재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로 바쁘고 딸 윤미영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도 엄마 몸 조심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라는 말뿐이었죠. 아이들도 처음엔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재호는 부산 경찰서를 찾아가 수소문했고 미영은 병원 응급실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점차 체념하게 됐죠. 특히 재호는 아버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자며 정순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달랐습니다. 기철의 시신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곳에서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정순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남편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작은 텃밭을 돌보고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빨래를 했어요. 점심때는 간단히 나물 반찬과 밥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마당에 앉아 콩을 까거나 고추를 말렸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상을 받았어요. 기철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기철이 즐겨 먹던 생선구이를 올려놓기도 했죠.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을 차려놓고는 혼자서 먹다가 남은 음식을 보며 씁쓸해하곤 했습니다. 여보, 배고프지 않아요?
정수는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가끔 바람에 사진이 살짝 움직이면 기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죠.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찾아와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정순아, 이제 그만 새 사람 만나면 안 되겠어? 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지만 정수는 고개만 저었어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순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또 그 사람 생각하고 있었지? 이제 그만 놓아주면 안 되겠어? 20년이야, 20년. 정수는 씁쓸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놓아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도 기철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은 여전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그리고 내일도 똑같을 평범한 하루였죠. 남편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깊숙한 곳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앞 사진만이 정순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고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뻔했습니다. 정수는 오후 2시경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빻고 있었어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절구통에서 나는 둔탁한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의 주인은 아들 재호였습니다. 평일 오후에 웬일로 찾아왔나 싶어 정순이 고개를 들었는데 재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무슨 일이야? 회사는 괜찮고? 정수는 절구통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재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뉴스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뉴스? 무슨 뉴스? 재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정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교도소 장기 수감자 명단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정수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여기에 아버지랑 같은 이름이 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재호의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윤기철이라는 이름이 명단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도 75세로 기철과 정확히 일치했죠.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이겠지. 정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휴대폰을 재호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똑같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재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화면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명단 옆에는 흐릿한 사진들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그중 하나의 사진이 정순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진.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가 기철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와 도톰한 코끝이 기철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무의식 중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설마. 재호도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다시 받아 사진을 확대했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볼 때마다 기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기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20년이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더 자세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해당 수감자는 20년 전부터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기죄와 배임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엄마, 이 사람 부산에서 잡혔대요. 그것도 20년 전에. 재호의 말에 정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부산은 기철이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갔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이라는 시기도 기철이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호야,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가셨어.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기철이 살아있다면, 만약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라진 거라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재호는 기사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장기 수감자들의 가족 연락처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 수감자의 경우 입소 당시 가족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재호의 질문에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영이한테도 얘기해야 할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도 알아야겠지.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괜히 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딸 미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재호에게서 연락을 받고 병원 일을 미루고 온 거였어요. 셋은 거실에 둘러앉아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긴 해요. 미영도 사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봐온 미영의 눈에도 그 남자는 기철을 닮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교도소에 연락해 볼까요? 재호가 제안했지만 정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기철이라면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들이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것을 방치했을까요?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설사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될지라도 말이죠.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독대 앞 기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수없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정말 당신인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사진 속 기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소 말이에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재호와 미영이 번갈아 가며 교도소 면회 신청을 도와줬고 일주일 만에 면회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기철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면회 당일 미영이 어머니와 함께 부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회사 일로 동행하지 못했지만 꼭 연락드릴 게요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어요. 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운전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75세의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영도 잘 알고 있었어요. 괜찮다. 그냥 떨리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 그 옛날 기철과 함께 다녔던 길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연인이었을 때 신혼 초기에 부산 바닷가로 놀러 갔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친 건물을 보니 정순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만약 정말 기철이 2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면회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엄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른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과 기철이길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거든요. 면회자 윤정수님, 면회실로 들어가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정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미영의 부축을 받으며 면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로 의자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순이 자리에 앉자 그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숨이 멎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이 깊게 팼지만 분명 기철이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와 다정한 눈빛은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정순아. 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정순의 이름을 부르는 억양은 그대로였어요. 정순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철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 앉은 미영은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영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철은 딸의 모습을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모습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미영아, 많이 컸구나. 이제 아줌마가 다 됐네. 기철의 말에 미영은 더욱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늘 아버지가 그리웠다고,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쏟아내듯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달랐습니다. 처음 몇 분간의 감격이 지나가자 서서히 분노가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슬퍼했는데 기철은 살아서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살아있으면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순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기철을 바라보며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바닷가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기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정순의 질책이 이어졌어요. 재호는 아버지 찾으려고 부산 경찰서까지 뛰어다녔어요. 미영이는 병원마다 다니면서 혹시 기억 잃은 환자가 없는지 찾아봤고요. 나는 20년 동안 무덤도 없는 당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정순의 말에 기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기철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2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어요. 정수는 눈물을 훔치며 더 묻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모든 걸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연락할 수 없었던 건지 다 말해 주세요. 정수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럴게.
다 얘기할게. 면회실을 나서면서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주차장까지 걸어갔지만 정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말 기철이 맞는지 꿈이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차 안에서 미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20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미영이 물었지만 정순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철이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기철은 예전의 그 사람과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면회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거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기철이 살아있다는 충격보다도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괴롭혔거든요. 재호도 서울에서 급히 내려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재호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기철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들 말이에요. 두 번째 면회 날, 이번에는 정순이 혼자 갔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기철과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면회실에 앉아 기철을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기철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난번 면회 후 많은 생각을 했는 듯 했어요. 정수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철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정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할 수 있었거든요. 정순아, 사실은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20년 전 기철은 바다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기 투자에 속아서 집안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을 잘못 써서 수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였어요. 그때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어.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지. 기철의 말을 들으면서 정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무렵 기철이 유독 침묵이 많았고 밤에 자주 뒤척였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별일 없다며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척한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에 나간 그날 일부러 배에서 떨어졌어. 구명조끼도 안 입고 말이야. 하지만 죽을 용기는 없더라고. 결국 헤엄쳐서 다른 폭우로 올라왔지. 기철은 그날 밤 다른 폭우에서 몰래 육지로 올라와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산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자신이 죽은 줄 알 테니까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며칠만 숨어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기철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다가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돈 세탁에 이용당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일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범죄 수익금을 옮기는 일이었던 거야. 경찰에 잡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정수는 기철의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며 떠난 남편이 결국 더 큰 범죄에 휘말렸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까요? 그럼 왜 재판받을 때도 감옥에 들어와서도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순의 질문에 기철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 그리고 무서웠고,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채권자들이 다시 너희를 괴롭힐까봐 걱정됐거든. 기철은 감옥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 가족들을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연락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정순이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피해만 될 것 같았고, 정수는 기철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가족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며 산 건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너희들이 그리웠어.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다고. 하지만 정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철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가족에게는 알릴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당신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떠난 거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순의 말에 기철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해요? 기철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무기징역이야. 아마 여기서 생을 마감할 것 같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났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면회실을 나서면서 정수는 기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순이 문을 나서는 순간 기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철의 사정을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떠난 남편, 그 모순된 선택이 만들어낸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기철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정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알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던 차에 재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정수는 재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재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서류를 정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재호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궁금한 마음에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사건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재호의 말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법원 판결문과 신문 기사들이 나왔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했어요. 정수는 재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호는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살면서 박영이라는 여자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기철의 가짜 신분 시절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분명 기철이었지만 정순이 알던 기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정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했어요. 법정에서 아버지는 박영희를 아내라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친자로 인정했고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서류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철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20년 동안 기철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네. 정순의 말에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재호에게서 연락을 받고 병원 일을 미루고 온 거였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정순의 곁에 앉았지만 정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훑어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가족을 속인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재호가 다른 신문 기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기사였어요. 이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아버지의 과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우리 가족 이야기도 함께 보도됐어요. 기사 제목은 무기수의 이중생활. 첫 번째 가족은 20년간 몰랐다였습니다. 정순과 아이들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기사는 기철이 첫 번째 가족을 속이고 두 번째 가족과 살았다는 내용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자신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동정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재호와 미영이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정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엄마, 엄마. 미영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정수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정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기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바보였구나. 20년 동안 혼자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니. 정순의 말에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엄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미영의 결연한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이제 그 사람과는 남이라고 생각할게요.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기쁨은 사라지고 배신감과 분노만이 남았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무덤 앞에서 울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웃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정수는 병원 침대에서 긴 시간 생각했습니다. 기철에 대한 사랑, 그리움, 기다림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가슴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던 따뜻한 추억들도 이제는 쓰라린 상처로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정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철이 정순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재호가 병원으로 가져온 편지 봉투를 받아든 정수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엄마?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읽어볼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기철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글씨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딘지 더 거칠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 아니,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부터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집을 떠났지만 결국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한 거였어. 혼자 도망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거지.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너희들의 존재를 부정했어.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기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희와 만난 것도 우연이었어.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지. 하지만 그때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고. 다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철의 솔직한 고백이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화가 났어요.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내 생각을 했어. 우리 재호와 미영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서 많이 울었지. 하지만 그때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거든. 편지에서 기철은 자신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정수는 그 이름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거든요. 감옥에 들어온 후에는 매일 너희들 생각을 했어. 재호는 지금쯤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됐을까? 미영이는 공부를 잘 마쳤을까? 그리고 정순이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기철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들을 생각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이 그렇게 간단히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재판 때 너희들의 존재를 숨긴 거야. 그때라도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끝까지 비겁했어. 영희와 준호만 지키려고 했지. 편지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정순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기철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부인했다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가족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편지는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정순아,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내 진심만은 믿어줬으면 해.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들을 그리워했고 사랑했다는 건 말이야. 비록 그 사랑이 이기적이고 비겁한 것이었지만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철의 후회와 참회가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해. 하지만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설사 용서받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됐으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어요. 엄마, 어떠세요? 한참 후에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럼 용서하실 거예요? 재호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다른 거야. 그 사람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용서는 아직은 할 수 없어.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철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며 그와 함께했던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따뜻한 추억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에 그 작별 인사까지.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기철의 사랑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상처는 너무 컸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느꼈던 절망감과 그리움이 모두 기철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병원에 왔을 때 정수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보러 갈 거야. 엄마, 왜요? 편지를 받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미영은 어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직접 마음을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철에게 자신의 마음을 똑똑히 전하고 싶었거든요. 사랑했지만 용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놓아주고 싶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에서 태어난 정수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기철의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며 마지막 면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면회 날 정수는 혼자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재호와 미영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만은 기철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20년의 세월과 모든 오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기철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 야위어진 모습이었어요. 정순의 병원 소식을 들었는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순아, 몸은 좀 어때?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정순의 차분한 모습에 기철은 오히려 더 불안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거나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의 정수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편지 받았죠? 기철이 물었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읽었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기철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했다는 것도 이해해요. 기철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정순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한 결과였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집을 떠난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린 것, 법정에서 우리를 부인한 것, 이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정순의 말을 들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정순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지워지나요? 정순의 질문에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2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매일 아침 당신 사진 앞에서 안부를 묻고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놓고 혼자 먹었어요. 가끔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죠. 새로운 아들도 낳고 새로운 가정도 꾸리면서 말이에요. 정순아. 기철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다 못했어요. 들어주세요. 정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재호와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재호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고, 미영이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어요. 둘 다 결혼도 늦게 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기철은 아이들의 힘든 시절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의 아들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해줬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버지 구실 한 번 못 해주면서 말이에요. 정순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사실만을 담담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순아,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변명도 듣고 싶지 않고요. 정수는 기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러 왔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며 죽고 싶지 않아요. 기철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남은 생을 당신을 미워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정수는 잠깐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놓아줄 거예요. 완전히 놓아주고 잊을 거예요. 정순아.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세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일 뿐이에요.
정순의 말에 기철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말이 가장 가슴 아팠거든요. 이제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한때 사랑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정순아, 정순아. 기철이 정순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정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나서면서 정순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정수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기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교도소를 나서면서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길고 긴 2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남은 생을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정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재호와 미영이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번갈아 찾아왔지만 정수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런 정순을 보며 아이들도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2달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철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간암이 급속히 진행되어 치료할 시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순의 이름을 부르며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졌어요. 재호가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정수는 예상외로 침착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크게 동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도 기철은 여전히 아버지였거든요. 우리가 치러야죠. 마지막이니까. 정순의 대답에 재호와 미영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실망했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기철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정순과 재호, 미영뿐이었어요. 기철의 2번째 가족인 박영희와 그의 아들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간의 이목 때문이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빈소 앞에 놓인 기철의 영정사진은 교도소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여전히 정순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미영이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기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라고 부르며 원망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결국 딸의 마음이 앞섰나 봅니다. 재호도 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적어도 마지막만은 아들로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영정 앞에 가장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기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기다림과 그리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의 체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는 거네요. 정수는 영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장독대 앞에서 하던 그런 대화였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됐네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순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남았어요. 장례 절차를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정수는 기철과의 추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격,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의 작별까지. 좋은 기억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있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정수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기철의 모든 것이 이 작은 함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허무했어요. 엄마, 어디에 모실까요? 재호가 물었지만 정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 공동묘지에 모셔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이 좋을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때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바다에 뿌리는 건 어때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니까. 정수는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기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순과 아이들은 부산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기철이 20년 전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바다였어요. 작은 배를 빌려서 바다 한복판까지 나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정수는 유골함을 안고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정수는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흩날리며 바다와 하나가 되었어요. 재호와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미영의 말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바다에 대고 말했어요.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줄게요. 유골을 다 뿌리고 나서 정수는 한결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바람 속에서 기철의 마지막 인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기철의 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수는 사진을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정수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철은 이미 떠났고 정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기철이 나타나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어요. 정순도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독대로 가지 않고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돌아봤어요. 가을 배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철 없는 삶이 아니라 정순 자신을 위한 삶을 말이죠. 재호와 미영이 찾아왔을 때 정수는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보였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편해졌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걸 놓아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구나. 그날부터 정순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철의 사진에 말을 걸지 않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텃밭을 가꾸고 가끔은 손주들과 놀아주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기철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에게 묶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이제 정말로 떠나보낸 것이었죠. 바닷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